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런 방송들은 많이 있긴 했지만 제가 이제 신경과 의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퇴행성 뇌질환을 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신경과적인 접근으로 조금 알아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걸음걸이가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정상보행, 그리고 이상보행, 그 다음에 내가 걷는 모습과 자세의 평가를 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들로 말씀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4족 보행을 하다가 2족 보행으로 변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일단 제일 큰 변화는 우리가 손을 자유롭게 쓰게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 있던 몸이 위로 올라가면서 시야가 확보가 되었고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으면서 장거리로 이동을 하면서 사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뇌의 크기가 커졌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불이나 아니면 무기 같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동물과 많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위생이 발달하게 됐고요. 결국은 내가 원래 살아야 되는 나이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게 이족 보행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유전자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심장 박동으로 보는 포유류의 예상 수명을 봤을 때는 보통 인간은 한 40살 정도가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2배 이상 늘어났죠. 2배 이상 늘어난 데에는 이런 손을 쓰고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절이나 척추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높게 걷다 보니까 낙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현대 문명에서 점점 나빠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 표의 그림에 보시면 침팬지에서 점점점 사람이 똑바로 서서 걷다가 가면 갈수록 특히나 요즘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게 뭔가요? 당연히 걷는 게 걷는 거지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두 다리를 반복적으로 번갈아 이용을 하면서 움직여서 균형을 유지하고 상황에 맞게 움직이면서 우리 몸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가 바로 보행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가만히 누워서 핸드폰을 하니까 손을 많이 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인간은 일상생활 동작의 가장 많은 부분은 보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은 자동운동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겁니다. 보행이 자동운동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걸음걸이 자체는 척수에서 로코모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걸음을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우리가 닭의 목을 치더라도 닭이 한참 동안 걸어 다닐 수 있고요. 여기 비디오를 보시면 유명한 비디오인데요. 이게 고양이의 뇌를 겉에 피지를 벗겨낸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트레드밀 위에 올려놓으면 속도에 맞춰서 고양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동적으로 걷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걷고 상황에 맞춰서 걷고 움직임에 맞춰서 걸으려면 뇌에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공항의 관제탑에서 비행기들을 잘 조절해 주지 않으면 다 사고가 나는 것처럼 뇌에서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걷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보행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앞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걷는다라고 할 때 발과 발 사이의 거리를 저희가 보폭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쪽 발을 걷고 다음 쪽 발을 걷고 그 다음 쪽 발을 걸을 때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보행 사이클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한쪽 다리가 한번 사이클을 걸을 때 땅에 닿아 있는 시기와 떨어져 있는 시기를 6대4 정도로 맞추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 외에 발을 벌리고 있는 각도나 양 발에 벌린 거리 정도도 상당히 중요한 보행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으로 걷는다, 이상하게 걷는다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정상으로 걷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분은 비디오에 나온 정상 보행입니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죠. 여기 보시는 건 할로윈에서 찍어 놓은
좀비의 걸음을 따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상하게 걷습니다. 지금 제가 넘기질 않고 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좀비 걸음 걸어? 그럼 조금 이상하게 걷죠. 위에 보시는 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가 도대체 정상이고 비정상일까라는 부분은 상당히 다들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미세한 차이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걷는다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신경과 의사나 이런 전문가들은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환자가 잠깐 걷는 한 10초 정도의 차이에서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해내야겠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몸의 자세, 그리고 상체와 하체의 협응 정도, 팔을 얼마나 휘두르는지, 발의 각도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발 사이에 벌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양쪽의 대칭성이 어떤지, 얼마나 빠르게 걸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보폭이 어떤지,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시기가 적절한지, 아니면 압력의 이동, 원래는 걸을 때에는 발 뒤꿈치로 시작을 해서 발가락 쪽으로 끝내야 되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쿵쿵 걷는 걸로만 해도 우리가 걸음을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뭔가가 틀어지더라도 사실은 누가 보기에 어색한 걸음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걷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이 걸음이 이상해요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이 정도로 좁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걸음이 느리다. 대표적이죠. 두 번째, 보폭이 좁아요. 걷다가 보면 불안해요. 아니면 걷다가 휘청거려, 비틀거려요. 몸이 앞으로 쏠려요. 아니면 똑바로 가질 못하고 자꾸 한쪽으로 몸이 쏠려요. 아니면 다리에 기운이 없다, 맥이 빠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자주 주저앉는다, 또 넘어진다. 그리고 걷다가 뒤를 돌아갈 때 방향을 바꿀 때 방향을 바꾸거나 돌아설 때 힘들거나 넘어진다라는 증상들로 대부분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보행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못 걸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내가 원래 지금 허리가 아프니까 혹은 무릎이 아프니까 못 걷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절 검사했는데 뭐 이상이 없다라든지 관절의 치료를 받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보행에는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시력이나 청력이나 전정기관, 균형을 잡는 기관들이 정상적이어야 잘 걷습니다. 일단 눈이 안 보여도 잘 못 걷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두 번째는 근력과 관절, 제일 중요하죠. 내가 몸이 받쳐줘야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말초신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유감각이라 그래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잘 느껴져야지 내가 그걸 피드백으로 걸어 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잘 안 들어. 구름을 걷는 것 같아. 약간 이러면 못 걷겠죠. 눈 감고 계단 내려가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번째는 제가 신경과이기 때문에 강조할 부분이 뇌의 기능입니다. 뇌가 컨트롤 타워, 내가 제대로 걷는 거를 모든 걸 조절하는 애들은 뇌의 기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분만 조금 이상하더라도 제대로 못 걷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행 시에 중력을 받는 내 몸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중심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의 중력의 중심점은 배꼽 주변의 상체 쪽에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센터가 내가 몸을 구부리건 옆으로 하건 앞으로 하건 센터가 내 몸 안에서 유지가 되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게 내 몸 바깥으로 센터가 나가게 되면 불안함을 느끼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센터 오브 그래비티, 그러니까 중력을 받는 내 몸의 중심점이 내 상체에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행이지만 중심점은 상체에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걸음걸이를 제대로 한다라는 건 매우 복잡한 과정들이 같이 어우러진 과정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의 마지막 끝판왕은 우주 왕복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걸음걸이는 내 몸의 모든 기능이 다 합쳐져서 나오는 마지막 끝판왕이 보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거, 환자분들 뭐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하시는 균형과 지지의 영역이 있고요. 그거는 내 감각신경, 눈이나 청각 전정신경이나 관절, 허리 관절, 그리고 뭐 근육,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있는 말초신경이 있는 균형과 지지의 영역이 있는 반면 뇌와 척수, 걸음걸이의 리듬을 생성을 하고 내가 어떻게 잘 걸을 수 있는지를 조절하는 그런 뇌와 척수의 부분도 있고요.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조율을 하는 컨트롤 타워를 하는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뇌 겉에 상위 기능, 내 인지나 기분 장애나 이런 것 같은 내 걸음을 조율하고 적응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렇게 징검다리도 건널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은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행장애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에서 보행장애는 65세에서 약 15%, 그리고 80세가 넘어가면 약 40%에서 보행장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원인들이 있죠. 특히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는 노인들께서는 보행장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바꿔 말하면 보행을 잘하게 되면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간을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행 이상, 잘 못 걸어 그러면 사실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뭐 허리 아프니까 주사 맞고 이런 얘기들만 하시는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접근을 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외국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 대표적인 예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5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편마비 보행입니다. 뇌졸중이 오면 편마비가 생기죠. 한쪽에 마비가 생기면서 팔은 보통 안으로 굽어지고 다리는 뻗쳐지죠. 뻗쳐지면서 힘을 못 받으니까 끌면서 밖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의 편마비 보행을 보이면 이런 보행이 보였어? 그러면 뇌졸중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마비 보행은 뇌졸중에서 많이 보인다라는 대표 보행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보행인데요. 파킨슨입니다. 파킨슨 보행은 보시는 것처럼 팔을 젓지 않고요. 고개가 앞으로 구부정하고 대표적으로 보폭이 좁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불안정하면 넓게 설 것 같은데 보폭이 이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것이 파킨슨 보행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음 볼까요? 실조성 보행이라고 하는 보행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술 먹으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한데요.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손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내가 몸이 땅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졌을 때 보이는 실조 보행이고요. 발을 넓게 벌리고 뭔가 기우뚱 휘청휘청하면서 걷는 걸음이 실조성 보행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전두엽 보행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보통은 뇌에 수두증이 있거나 아니면 치매 중에서 전두엽이라고 우리가 걷는 명령을 내리는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걷는 모습인데 이렇게 걷습니다. 발을 마찬가지로 넓게 벌리고요. 손은 불안하니까 많이 크게 휘우적 거리시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걸을 때 동결 보행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보행이 멈춰지거나 아니면 걸으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보일 때 저희가 저건 전두엽 보행이 의심이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통증 보행입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플 때 이렇게 고관절이 아파도 이렇게 걷죠. 아픈 쪽을 조금 덜 디디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이 아픈 거겠죠. 왼쪽 아픈 쪽을 덜 디디면서 기우뚱 걷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프니까 찌릿찌릿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걷는 보행을 보이는 통증 보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상 보행이 있어서 우리가 못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허리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행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사실 다른 부분들은 조금 곁다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의사의 진찰입니다. 의사의 진찰인데 어떤 부분을 보느냐? 이분의 근력이나 운동 기능, 그리고 입체 감각 기능이 어떤지, 반사 반응이 어떤지, 자율신경이나 손의 기능이 어떤지 이런 거를 보는 걷는 것을 말 그대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한번 걸어보세요 하면서 계속 걷게 하거든요.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영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에 MRI를 찍을지
척추를 찍을지 무릎을 찍을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근전도라는 검사를 할지 다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봐도 조금 초보자거나 경험이 없으면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 보행 검사라는 걸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균형장애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오시면 정량적 보행 분석이라는 걸 하기도 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건 이렇게 매트를 깔아놓고 걷는 검사도 있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검사할 때는 비디오를 촬영하고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센서라고 하죠. 우리가 신발 깔창에 넣거나 아니면 관절에다가 이렇게 시계같이 붙여가지고 걸음을 보면서 분석하는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트를 깔고요. 매트를 쭉 깔고 넘어가지지가 않네요. 그냥 쭉 보겠습니다. 매트를 쭉 깔고 보면 여기를 걸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걸었는지 어떤 빠른 속도로 어떤 보폭으로 어떤 대칭성으로 걸었는지가 나오는 그런 보행 분석이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거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센서를 붙여놓고 걷는 거를 아주 여러 각도에서 비디오를 찍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분이 어떻게 걸었는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아주 정밀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세부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보행 이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을 신경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지 기능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기능이라는 게 내가 걸어 다닐 때 어떤 컨트롤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려면 초기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초기에 알아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보행을 걸을 때는요, 뭔가 다른 일을 같이 들이면 듀얼 태스킹이라고 해서 다른 태스크를 들이면 보행이 나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걷다가 무슨 말을 시키거나 아니면 계산을 하거나 숫자를 거꾸로 한번 빼나가 보면서 보세요. 뭐 이런 태스크를 들이면 보행 속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유의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뭐를 시키면 갑자기 멈춰서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러면 뭔가가 두 가지 일을 못하는 겁니다. 복잡한 일을 못하고 인지가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중에 치매가 올 위험이 높다. 아니면 노화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인지의 영향을 받고요. 다음은 기분 상태의 영향입니다. 여기 지금 이 비디오 보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걷는 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어깨가 축 처져서 우울해 보이고 너 뭐 기분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볼 것 같죠. 이게 그냥 우리가 막연히 그렇게 봤는데 연구를 다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봤더니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걸음의 속도가 저하가 되고 팔을 젓는 정도가 저하가 되고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보폭이 감소가 되고 누가 무슨 말을 걸었을 때 반응이 훨씬 느리다라고 합니다. 이 걸음걸이의 특징이 파킨슨병 걸음걸이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파킨슨병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분 상태가 그 정도로 내 몸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막 불안증이 있는 분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뭔가 급해지고요. 몸 자체가 경직이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가 안정을 갖기 위해서 발이 오히려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기분 상태도 내 보행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립성 어지럼,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핑 도는 어지럼은 저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게 휘청하면서 쓰러질 것 같거나 오래 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쓰러지시는 분들, 특히나 우리가 자세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분들은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기립성 저혈압이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 특히나 인지저하나 치매 그리고 자율신경병증이 있는 분들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은 낙상하고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못 걷는 분들,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립성 어지럼이 없는지를 반드시 감별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증상을 호소하시면 이렇게 기립 경사도 검사라고 해서 누워있을 때 혈압과 일어났을 때 혈압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노인 낙상 위험하다? 당연한 얘기죠.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30%는 매년 낙상을 경험한다라고 하고요. 낙상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밖에 나가거나 외부 활동을 많이 제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나 사망률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나 낙성으로 인한 관절, 골절 같은 이런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낙상은 이후에 심혈관 질환과 치매,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행이나 낙상 같은 것들이 잘 못 걸어가 아니고 내가 뇌가 퇴행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인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행과 자세가 우리가 보행과 자세의 변화를 통해서 노화나 질병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고 어떤 질병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지를 예민하게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찍거나 기록을 해서 매년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아기들 키 클 때 비교하듯이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잘 걷는 건 문제가 없는데 노화가 되면 속도가 느려지고요. 몸통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요. 오래 못 걷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몸이 약간 휘청휘청거리기 시작하고요. 다리를 들기 힘들기 때문에 다리가 질질 끌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폭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자꾸 발을 벌리게 걷는 팔자걸음 양상으로 걸어지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생기면 노화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정량적으로 체크하는 방법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실제로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는지를 보는 예측하는 몇 가지 척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넓게 걷던 분이 좁게 걷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발을 넓게 벌리는 팔자걸음이나 발의 베이스 자체가 넓어지는 부분들이 노화를 예측하는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본인이나 조부모나 이렇게 보실 때는 걸음걸이의 속도, 보폭, 발을 끌지 않는지, 그리고 서 있을 때 내 몸의 자세, 그리고 한번 계산을 하거나 말을 걸으면서 이분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뒤에 몇 가지 보는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행 속도가 느려질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규칙성이 떨어지는 리드믹한 걸음이 불규칙해지는 순간에 우리가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내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몇 가지 설문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중에 몇 개 이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중에 많이 해당되는 게 있으면 조금 한 번쯤은 전문적인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다리를 넓게 벌리고 걷는다. 아니면 지팡이나 부축을 안 하면 불안불안하다. 우리가 줄타기 한다 그러죠. 일자 위를 걷듯이 이렇게 걷지를 못한다. 방향을 전환할 때 뭔가 휘청거리거나 불안하거나 넘어질 것 같다. 의자에 앉을 때 털썩 주저앉는다. 아니면 반대로 바닥에 앉을 때 쿵 하고 엉덩방아를 자주 찢게 된다. 아니면 걷다가 자주 뭔가 부딪히거나 어디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이 많다. 아니면 계단을 올라갈 때 난간을 잡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뭔가가 어딘가가 망가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내용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균형장애와 낙상 위험을 보기 위한 기능 평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일어나 걷기 검사입니다. 우리가 타임드 업앤고 테스트라고 말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가서 다시 앉을 때까지를 보는 거고, 내가 지팡이를 쓰고 있는 분은 지팡이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하면 되고요.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는 자세에서 일어나서 3m를 걸어서 다시 와서 다시 앉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재는 겁니다. 좀 잘못됐는데 30m가 아니고 3m입니다. 3m를 갔다가 앉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4초 이상이 걸리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60세 이상에서 14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능적 팔 뻗기 검사입니다. 이건 균형장애, 낙상 위험을 보는 건데요. 발을 벌리고 안정적으로 선 상태에서 팔을 올리시고 잘 발의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팔을 앞으로 구부려 보는 겁니다. 구부려서 처음에 베이스와 앞으로 얼마큼 나갈 수 있는지를 봐서 25cm 이내로 내가 조금밖에 못 움직여라고 하면 사실은 낙상의 위험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정상에 비해서 이상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또 재밌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한 발로 10초를 버티는 걸 못하면 7년 내 사망률이 84% 올라간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처럼 그냥 눈 뜨고 팔을 몸에 붙인 다음에 다리 한쪽을 드는 겁니다. 든 상태로 10초 이상을 버틸 수 있나 보는 거고요. 3번을 해서 한 번만 성공하더라도 성공입니다. 그랬을 때 봤더니 7년 후에 사망률이 성공군은 4.6%였고 실패군은 17.5%가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몸의 코어, 중심을 잡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라는 책 제목 정말 좋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학회를 갔다가 조금 외국 학회에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가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느꼈는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부분 돈을 벌어놔야지. 왜요? 그래야 내가 아프면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누구 간병인을 쓰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1차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나를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좋을 때 근육을 키워놔야지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은, 강조하는 말은 근력 운동은 나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젊을 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도 하면 좋죠. 나이 들어서 하는 게 근력 운동입니다. 또한 운동의 중요성은 매번 제가 방송을 할 때 말씀드리지만 내가 뇌가 젊어지는데 제일 좋은 건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하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린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여쭤보면 대부분 산책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 오늘 몇 보 걸었어요. 7,000보 걸었어요. 10,000보 걸었어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천천히 기분 좋게 나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먼 산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하시는 산책은 기분 전환입니다. 제가 말하는 운동은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고 특히나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코어 근육, 중심 근육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코어 근육이라 하는 건 내가 허벅지나 엉덩이, 등, 배꼽 주변의 근육, 아랫배, 근력, 복부 근육 같은 그런 코어 근육들을 중심부의 근육을 살리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력의 중심이 그쪽에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종아리 근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걷는 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종아리이기도 하고 아까 기립성 어지럼 얘기했는데 내 몸의 다리에 가 있는 피를 잘 짜내줘서 심장으로 보낼 수 있는 근육이 종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 운동 많이 하시기 권고드리고요. 맨발 걷기는 많은 데서 맨발 걷기 좋다라고 하지만 정말 잘 세팅된 황토길을 걷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딱딱한 곳을 근육이 없거나 관절이 안 좋으신 노인들이 걷는 건 저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감각기관, 시력과 청력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허리에 들어가는 압력을 100으로 봤을 때 제일 나쁜 게 의자에 앉아서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는 게 제일 나쁩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보다 140으로 허리에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허리가 좋지 않고요. 특히나 어제 외래를 볼 때도 자세가 꾸부정하시길래 똑바로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못해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허리가 꾸부정하게 있을수록 허리는 점점 더 아파지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뭔가 치료를 받으셔서 허리를 좀 세우시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어 근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의 중심이 배꼽 주변 근육에 있기 때문에 그게 벗어나는 순간 나는 위험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코어 근육을 반드시 살리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운동이 좋아요라고 말을 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외래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몇 가지 운동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어 운동 중에 좋은 건 왜 그 얘기 하시죠? 아파서 못 걷는데 무슨 운동을 해? 앉아서 누워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엉덩이를 드는 브릿지 운동이나 엎드려서 상체를 들어 올려서 등이나 허리 운동을 하시는 맥켄지 운동 같은 운동들이 좋고요. 특히나 이제 종아리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끝으로 서기 운동을 하시는데 그걸 평지에서 하면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발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종아리가 당겨지는 순간 스트레칭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퍼나 계단 같은 곳에서 안전하게 잡아보시고 다리를 밑으로 발바닥 아래로 내리는 것까지 하시는 것을 발끝 서기 운동이라고 권고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현대 생활에서는 계속 꼬부정해집니다. 몸이 앞으로 말리죠. 상체 근육 중에서 앞에만 발달을 하기 때문에 뒤에 후면 근육들이 갈수록 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등 뒤쪽 후면 운동을 하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가지고 왔고요. 제일 쉬운 건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밴드, 고무 밴드 같은 거 사셔서 그걸 당기면서 내 후면 근육 운동을 하시면 내 몸이 훨씬 더 밸런스, 균형 잡힌 이런 발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지팡이 짚는 거 너무 창피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나는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면서 지팡이 싫어하지만 지팡이를 짚으면 나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너무 창피하지 마시고 지팡이를 짚고 더 많이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넘어지시거나 보행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 화장실에 매트 이런 깔창 같은 걸 깔거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세면대 옆에 이런 손잡이 같은 걸 놔두면 훨씬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턱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치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걸음걸이와 자세로 보는 신경과 입장에서의 이런 건강 상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행이나 자세 균형은 내가 독립적으로 나 혼자 살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보행은 매우 복잡한 모든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상 보행이 있거나 자세가 불안정하면 내 건강은 당연하겠지만 뇌가 늙어가고 있는 노화의 징후이고 또는 사망률과도 관련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보행에는 사실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주기적으로 내가 집에서 자가 측정을 아까 알려드린 것 같은 자가 측정들을 하면서 내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시작됐으면 끝난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자기 관리를 하면 보행과 자세를 훨씬 안정적으로 좋아지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안 되니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친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요. 제가 눈이 특별한 약도 먹지 않는 50대 여성입니다. 네. 일반 보행보다 계단을 내려갈 때 유독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계단을 내려가거나 비탈진 곳을 내려갈 때 특히 어지럽고 과도하게 어깨에 힘을 주거나 머리를 젖히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신경과를 방문해야 하나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어지러움이 어떨 정도까지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 어떤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물론 뭐 다른 병일 수도 있고 제가 뭐 그것만 듣고 이겁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약해지고 어떤 건 덜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밑을 본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는 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약간 두 개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순간 휘청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아래를 볼 때 빠르게 볼 때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어릴 때보다 확실히 눈 움직임도 느려지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내가 위를 보거나 아래를 보고 뭐 갑자기 할 때 아니면 급하게 뭐 옆에를 볼 때 순간 휘청하는 느낌이 들거나 복시가 보이거나 약간 균형을 못 잡겠다라고 하면 눈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뭐 안과든 안경점이든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뭐 그런 굴절률을 변화시키는 안경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요. 무조건 뭐 뇌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실 필요 없이 한 번쯤은 먼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나영님 질문 주셨습니다. 보행장애와 균형장애는 다른 건가요? 균형장애는 소뇌기승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질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행장애는 잘 못 걷는 거고요. 균형장애는 내가 균형을 못 잡는 겁니다.
보행장애가 있는 분 중에 균형장애가 있어서 못 걷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균형장애가 있는 분은 당연히 보행장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균형장애가 손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게 뭐 하나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면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전문가도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균형장애는 손의 기능에 이상이 있어도 그럴 수가 있고 내가 몸의 균형을 맞추는 전정 기능에 장애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고유 감각이라고 해서 내가 발이 땅에 닿고 있는 느낌을 느끼는 감각이 있다 그랬죠. 말초신경이 망가져서 내가 만약에 한쪽에 발에 디디는 느낌이 잘 안 들어. 그래도 균형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장애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진 것이지 뭐 손의 기능을 이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님 질문 주셨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걷고 싶은데 걷다 보면 점점 처지고 늦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그렇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 공원을 한 바퀴를 돈다 그러면 처음에 아주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갈수록 늦어집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진희님뿐 아니라 마라톤 선수도 처음에 오버 페이스로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처지죠. 그런 건 당연한 건데요. 그 처지는 정도나 늦어지는 정도 혹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그 욕심이라기보다는 처음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내 친구나 젊은 사람, 뭐 아주 어린애들하고 비교하시지 말고 내 또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그 상대적인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사실은 뭐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것 같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누구누구님 질문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걸으실 때 근력이 약해지는 탓인지 발을 살짝 끌듯이 걸으시네요. 근력 강화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질환을 염두에 두고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을까요?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정상 노화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노화에 의한 보행 변화는 생깁니다. 뭐 젊을 때보다 느려지고 보폭도 약간 좁아지고 다리를 끌 수는 있는데요. 이제 끄는 게 예전에 안 그러시던 분이 이상하게 특히나 막 질질 소리가 날 정도를 다리를 끄시거나 아니면 걸을 때 우리가 다리가 아까 말했던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40%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쪽 발의 기준으로 했을 때 발이 땅에 닿아 있는 퍼센트가 60, 떨어지는 게 40인데 계속 발을 질질 끌고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러면서 함께 속도도 느려지고 자세도 이상하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를 한번 요즘엔 이제 표준치라는 게 있죠. 나이 대비, 키 대비, 다리 길이 대비 기준치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다리를 질질 끈다라고 할 때 양쪽이 끄느냐 한쪽이 끄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다리를 끄시는 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초 신경에 마비가 있거나 디스크가 너무 심하거나 하더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이냐 양쪽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조금 정보가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자님께서 주셨습니다. 보행 속도와 근력의 보유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골밀도라고 해서 골다공증을 아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왜냐?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골절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골다공증이 한창 유행을 했는데 물론 골다공증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에 노화에 있어서는 골밀도보다 오히려 더 관심을 받는 부분은 근감소입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근육의 양이 적고 실제로 그거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상지에서는 악력이고요. 하지에서는 걷는 속도입니다.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이제는 질환의 카테고리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좋아지게 하면 그런 기능들이 많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근감소증이 요즘에 중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뭐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근감소증 있는 분들은 넘어지시면 골절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때 쿠션 역할을 하는 게 내 지방과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른 것도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그런 거고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근력 보유는
직접적인 중요한 연관성이 있고 그게 너무 심하게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분들을 저희가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환자들이 이제 퇴행성 뇌질환을 검사를 하실 때에는 함께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님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사무직 직원이신 것 같고요.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면 좀 나을까요? 네, 좀 낫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있는 것도 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허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등받이를 하고 앉기도 하고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으면 조금 로딩, 가해진 압력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뭐 앞에다가 기대는 그런 의자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등받이든 뭐든 내가 일단은 조금 편안한 게 좋긴 한데 너무 푹신푹신한 거는 좋지가 않고 앉아있으면서도 자세를 똑바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스트레칭은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사무직은 특히나 컴퓨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계속 뒤쪽에 있는 근육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목도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권고드립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질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자 귀신과 행복TV님 질문 주셨습니다. 걷는 자세보다는 걸음걸이가 신경질적인 사람이 보인다. 힘이 많이 들어가서 몸에 무리가 가기도 하는데 몸이 망가지기도 합니까? 망가집니다. 신경질적이다라고 말하는 걸음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 상태가 내 보행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화가 났을 때의 보행이라는 특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발을 쾅쾅 디디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고 약간 팔을 이렇게 경직이 돼서 걷습니다. 그런 분들은 근골격계, 예를 들어 어깨가 뭉쳐 이런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나 화가 나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발이 땅에 발꿈치가 닿아서 발끝으로 이렇게 나가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쾅쾅 치고 다니면 관절이 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그런 리듬이나 내 발의 아치를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질문 보겠습니다. 걸음이 느리면 파킨슨을 의심해 봐야 되나요? 파킨슨이 무서운데 확실한 증상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 걸음이 느리다고 파킨슨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파킨슨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에서 혹은 뇌졸중 같은 병에서 생기는 보행 이상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파킨슨 보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좀 보시려면 제가 이제 파킨슨 증상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비온 뒤에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느린 것만으로 파킨슨을 의심하진 않지만 파킨슨 걸음은 느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하셨습니다. TV 광고에서 걸음을 보조해 준다는 무릎 보호대를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산행할 때 무릎 주변에 감싸주는 보조용품 같습니다. 아마 무릎을 감싸는 이런 밴드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무릎 밑을 잡아주는 이런 선같이 생긴 고무밴드 같은 거 파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근육과 인대와 관절을 잡아주는 불안정성을 조여줌으로써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같이 운동을 하거나 산에 가거나 할 때는 내가 흔들흔들거리는 걸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에는 도움이 됩니다. 단 그게 좋다고 해서 혹은 내가 무릎이 아프니까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끼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근육에 자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계속 하시지 말고요. 내가 과격하거나 힘든 운동, 등산을 하거나 이런 운동을 하실 때에만 착용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네. 네. 근감소증을 줄이려면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은가요? 유산소 하기 너무 싫은데 근력 운동만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유산소 운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연세가 있는 분일수록 근력 운동을, 유연성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산책만 하시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말씀은 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네. 운동을 안 좋아하시고 산책만 운동을 하십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을 권유드리면 좀 하실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누워서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일어나서 하셔도 되고요.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내가 처음에는 제가 권유드리는 건 한번 제대로 하는 자세를 배우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충 하면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하는 운동부터, 걸어 다니기 싫어하시고 운동하고 땀 흘리기 싫어하시면 누워서 하는 거, 앉아서 하는 거, 엎드려서 하는 운동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부터 하시라고 숙제를 내주시거나 그런 도구를 도와주는 운동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 도구를 좀 사서 선물하시면서 하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증상 발현을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지만 꾸준히 했던 환자와 안 했던 환자를 비교했을 때는 몇 년 후에는 예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운동을 좀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허리 건강이 걱정되면 누워있는 게 최고인가요? 누워있으면 허리에 압력은 덜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누워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평생 누워있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잠깐 살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걷고 내가 혼자 밥 먹고 내가 화장실에 갈 수가 있어야 되니까 누워있지만 마시고, 일단 아파 죽겠어서 못하겠으면 그 아픈 거를 빨리 없애는 치료를 하신 이후에 근육을 살려서 점점점 약이 없이도 내가 걸어 다니고 서 있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2개만 더 받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왜 생기나요? 예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예방법은 없습니다. 예방법은 없고, 파킨슨병 언제나 하시는 질문들인데 예방법이라기보다는 내가 병이 올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발병을 조금 늦추거나 그런 거를 보려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뻔한 얘기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면 발병이 조금 더 늦춰지고 병의 진행이 약간 늦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뻔한 얘기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고 가능한 처음에 만나서 초반에 조기 진단을 해서 우리가 약 조절을 하면 그래도 안 먹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거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질문이 좀 많은데 저희가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치료제, 치매 치료제라는 게 새로 나왔다는데 처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얼마 전에 저희 또 이제 치매를 많이 하시는 우리 김희진 교수님 포함해서 한번 하셨던 걸로 제가 좀 봤긴 했는데요. 비욘디에서. 치매 치료제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치매에서 생기는 이상한 단백질을 녹여서 없애는 백신이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식물을 키울 때 벌레가 먹었을 때 그 벌레를 닦아낼 수 있는 치료죠. 하숙을 한번 청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약제가 나왔고요. 아직은 약가를 받아서 아직까지 공식 판매는 안 됐습니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생각만큼 그냥 쉽게 약을 받아서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사 치료고 그 전에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고 부작용이나 이런 모니터를 하는 것 때문에 복잡한 치료입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아무나 쓰는 건 아니고요.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적응증이 되는지를 보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시판이 되면 더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조금씩 이제 이해를 넓혀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아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운동하는 게 어려워서 노동으로 대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파스를 붙여도 괜찮은지, 아프면 파스 붙여야죠. 저도 사실은 갈비뼈를 좀 다쳐서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건 붙이시는 건 괜찮고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환자분들이 제가 운동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요. 노동을 하는 겁니다. 노동은 운동이 아닙니다. 노동은 내가 몸이 건강해지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고 몸이 힘들다 하더라도 나를 위한 맞춤형 치료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선가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데 근력의 문제인지 순발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유연성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게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노동을 많이 하고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해서 운동을 안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하시고 나에 맞춘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 제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